평창동 꼭대기에 성처럼 서 있는 이 거대한 집은 더 이상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다. 하나의 거대한 무균실 혹은 값비싼 관이었다. 아버지 최강호 회장의 방에서는 늘 세 가지 냄새가 났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그 냄새를 덮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피어오르는 값비싼 방향제 냄새, 그리고 그 두 가지 인공적인 향기 사이를 비집고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삶이 발해가는 냄새. 나는 그 마지막 냄새가 가장 지독하게 느껴졌다. 멀리서 도시의 소음이 희미한 막을 통과하듯 들려왔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방 안을 지배하는 소리는 오직 하나, 아버지의 생명이 붙어 있음을 증명하는 규칙적인 심박 측정기의 기계음뿐이었다. 삐삐 낮고 스산한 첼로 선율처럼 그 소리는 불안감을 먹고 자라났다. 아버지는 자신만의 시간에 갇힌 채 이 거대한 집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서져 가고 있었다. 굴럭, 커. 마른 기침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이 침대 위에서 작게 들썩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한때는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거인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요동쳤고 그의 눈빛 한 번에 수많은 이들의 운명이 갈렸다. 그런 그가 이제는 마른 기침 한 번에도 온몸을 떠는 쇠약한 노인이 되어 누워 있었다. 정림아. 오정님. 쉰 목소리가 잠꼬대처럼 흘러나왔다. 지난 몇 주간 아버지는 약에 취해 선망의 강을 건널 때마다 저 이름을 불렀다. 마치 평생 찾아 헤맨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도 되는 것처럼 애타게 그리고 절박하게. 하지만 내 어머니의 이름은 김지영이었다. 15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신 내 어머니의 이름은 분명 그랬다. 오정님.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이름은 낯선 가시처럼 귓가에 박혔다. 그 스웨터 다 짰느냐, 정림아. 스웨터라니. 평생 캐시미어 코트가 아니면 몸에 걸치지도 않던 체온과 품위 유지를 위해 수백만 원짜리 옷을 아무렇지 않게 사들이던 분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찾는 것이 고작 스웨터라니.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철근도 구부러뜨릴 것 같던 그 손이 이제는 얇은 이불의 무게조차 버거워 보였다. 그 손이 지금 붙잡고 싶은 것은 대체 무엇일까? 오정님이라는 여자일까? 아니면 그녀가 짜던 스웨터일까? 그때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는 발걸음. 20년간 아버지의 곁을 지켜온 김은주 집사님이었다. 그녀의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도련님,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또 그분 이름 부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집사님의 얼굴에 순간 안타까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식사부터 투약, 건강 상태까지 그녀는 나보다 아버지를 더 잘 아는 사람이었다. 네. 잠시만요. 김 집사님이 약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홀린 듯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가 나를 움직였다. 먼지 쌓인 책장 한편에 방치된 낡은 앨범들을 꺼내 들었다. 한 장, 한 장 바스락거리는 종이를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빛나는 청춘과 나의 무심했던 유년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낡고 두꺼운 앨범 속 깊숙한 곳에서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잔뜩 경직된 얼굴의 젊은 아버지와 그 곁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낯선 여인.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어려있는 눈매를 가진 여자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진 뒷면에는 세월에 거의 지워진 희미한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속초 실타래 공방. 사진 한 장. 그것이 내가 가진 단서의 전부였다. 속초 실타래 공방. 그리고 오정림이라는 이름. 나는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평창동 저택을 빠져나왔다. 김 집사님에게는 급한 지방 출장이 생겼다고 둘러댔다.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하고 차에 오르는 순간 내가 지금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자각이 들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지막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자리 잡은 미지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이기심인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서울을 벗어나자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쉼없이 창을 닦아냈지만 시야는 흐릿했다. 마치 내 마음속처럼. 아버지 최강호는 나에게 언제나 어렵고 무서운 존재였다. 살가운 대화 한번 나눠본 기억이 없었고 따뜻한 칭찬은 더더욱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나를 후계자로 대했고 나는 그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아들이었다. 그런 아버지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튀어나온 낯선 이름. 어쩌면 나는 아버지가 아닌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간 최강호의 흔적을 좇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몇 시간을 달려 속초에 가까워지자 비릿한 바다 냄새가 빗속의 흙냄새와 뒤섞여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도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기였다. 낯선 도시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밀려왔다. 내비게이션에 실타래 공방을 입력했지만 검색되는 곳은 없었다. 수십 년 전의 이름일 테니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일단 중앙시장 근처의 낡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차를 몰았다. 오래된 가게들이라면 혹시나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쳐들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나는 낡은 사진을 비닐에 싸서 품에 안고 주변 상점들을 하나씩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5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켰다는 낡은 시계방. 주인도 3대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한다는 아주머니도 고개를 저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빗줄기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다. 골목 구석에서 작은 뜨개방을 운영하는 할머니 한 분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냈다. 실타래 공방 있었지. 그런 예. 저기 아바이 마을 건너가는 갯배 선착장 근처에 아주 조그맣게 있었어. 근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도 있으려나 모르겠네. 마지막 희망이었다. 나는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는 갯배 선착장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알려준 곳은 재개발의 바람을 비껴간 듯 낡고 낮은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였다. 파도 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부서졌고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처량하게 울렸다. 그리고 그 골목의 끝 세월의 때가 켜켜이 쌓인 낡은 목조 건물에 칠이 벗겨진 작은 간판이 보였다.
싫다래. 마치 시간이 멈춘 섬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삐걱거리는 나무 문에 달린 작은 풍경을 울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공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깥에 비릿하고 차가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따뜻하고 포근한 털실 냄새가 온몸을 감쌌다. 벽면을 가득 채운 각양각색의 털실 뭉치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설치 미술 작품 같았다. 나무 바닥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정겹게 삐걱거렸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이 문 밖에서 차단된 듯 이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섬이었다. 그리고 창가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쏟아지는 햇살을 등지고 앉아 쉼없이 뜨개질을 하는 뒷모습. 희끗희끗한 머리를 낮게 묶고 낡았지만 정갈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자잘한 주름이 내려앉은 손이 물 흐르듯 움직이며 대바늘을 놀렸다. 사락, 사락, 털실이 스치는 소리만이 공방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나는 차마 먼저 말을 걸지 못하고 그저 수많은 털실 뭉치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꼈을 텐데도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뜨개질하는 행위 자체가 그녀의 세상 전부인 것처럼 오롯이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옆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이 어려있던 바로 그 눈매. 세월이 흘러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특유의 분위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오정님 씨 되십니까? 사락거리던 뜨개질 소리가 뚝 멈췄다. 마치 잘 연주되던 음악의 현이 갑자기 끊어진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무심하던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본 순간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경계심과 당혹감, 그리고 그 밑에 숨겨진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그녀의 눈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았다. 저 눈빛, 그녀는 나를 알아본 것이 분명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버려진 아이처럼 목이 메어왔다. 수십 년간 상상 속에서만 그려보았던 존재, 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나는 품속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보이려다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최시우라고 합니다. 최강호 회장 아들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대바늘이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쨍그랑 마이너스. 날카로운 금속음이 나무 바닥에 부딪히며 공방의 고요함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나를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자신을 방어하려는 듯 날카롭게 소리쳤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가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으세요. 매일 밤 어머니 이름만 부르신단 말입니다. 내 절박한 외침에도 그녀는 단호했다.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거칠게 문을 가리켰다. 나가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어서. 그녀는
의자를 거칠게 밀치고는 나를 지나쳐 가게 안쪽으로 연결된 작은 문으로 사라져 버렸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텅 빈 공방에 홀로 남겨진 나는 바닥에 떨어진 대바늘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도망치듯 속초를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내내 귓가에는 나가요. 라고 외치던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쾅 하고 닫히던 문소리가 맴돌았다.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다. 버림받았다는 서러움과 원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만에 그녀를 만났다는 기묘한 안도감,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에서 보았던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포.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나를 잠식했다. 저택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아버지의 방에서는 여전히 심박 측정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역시 나를 버린 거였어. 그래서 그렇게 모질게 외면한 거야. 그렇게 결론 내리려 했다. 그 편이 마음 편했다. 나를 버리고 떠난 비정한 어머니. 그걸로 끝내면 더 이상 이 혼란을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왜일까?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었던 그녀의 얼굴이, 바닥에 떨어지던 대바늘이, 공포에 질린 듯 떨리던 그 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분노보다는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그때 김은주 집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도련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출장은 힘드셨나 봐요. 나는 그녀의 온화한 얼굴을 보자 긴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나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선망 증세, 오정님이라는 이름, 속초의 실타래 공방, 그리고 나를 매몰차게 내쫓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내 이야기가 끝나자 김 집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찾으셨군요. 하지만 만나주지 않으셨다고요? 그럴 겁니다. 사모님은 아니, 그분은 회장님 돈을 전부 훔쳐 다른 남자와 야반 도주하셨으니까요. 네? 도련님이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을 못하시는 모양이에요. 당시 회사 자금이 어려웠는데 그분이 회장님 비자금을 전부 들고 사라지셨어요. 회장님이 충격으로 한동안 무척 힘들어하셨죠. 평생 죄인으로 사셨을 텐데 이제 와서 다 큰 도련님을 마주하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김 집사님의 말은 내가 30년간 어렴풋이 진실이라 믿어왔던 기억의 마지막 퍼즐 조각 같았다. 그래, 그랬었다. 어릴 적 어른들이 수군거리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했다. 새어머니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금기시했던 것이다. 그래, 그래서 나를 외면한 거야. 그녀는 죄인이니까. 김 집사님의 설명은 모든 의문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듯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 그 깊은 슬픔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제 곧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인데 제가 준비해 올게요. 도련님도 좀 쉬세요. 김 집사님은 나를 위로하듯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나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무심코 시선이 닿은 아버지의 방문 틈새로 나는 보고 말았다. 김 집사님이 약병을 들고 주사기에 약물을 채우는 아주 찰나의 순간 그녀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미묘한 미소. 언제나 보던 온화하고 안타까운 미소가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인 표정이었다.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불안감이었다. 김 집사님의 미소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다. 내가 잘못 본 것일까? 피로 때문에 헛것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방금 본 광경을 떨쳐내려 했다. 20년간 한결같이 아버지를 보필하고 나를 돌봐준 사람이다. 그런 그녀를 의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잠시 후 김 집사님이 빈 쟁반을 들고 방에서 나왔다. 회장님, 약 드시고 지금은 편안하게 잠드셨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약 기운 때문인지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숨소리가 이전보다 더 거칠게 느껴졌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미간은 고통스럽게 찌푸려져 있었다. 편안하게 잠든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진정제 맞으시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언제나처럼 김 집사님은 그렇게 말했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오정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망 증세를 보이는 것은 항상 김 집사님이 약을 투여하고 난 직후에 유독 심해졌다. 이전까지는 그저 병세가 악화되는 과정의 일부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서늘한 미소를 본 지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부터 김 집사님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집사였다. 흠잡을 데 없이 집안을 관리했고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폈으며 나를 살뜰히 챙겼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녀의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이 아닌 차가운 관조가 있었고 나를 향한 걱정 어린 말투에는 교묘한 계산이 숨어 있는 듯 했다.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해. 설마 약이 문제였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랐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김 집사님이 약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아버지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나는 서랍장에 놓인 약병들 중에서 그녀가 늘 사용하는 진정제 약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내용물은 비우고 생리식염수를 채워 넣은 똑같은 모양의 약병과 바꿔치기 했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만약 내 의심이 틀렸다면 나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다. 진짜 약병을 주머니 깊숙이 숨기고 방을 빠져나왔다. 마침 복도를 걸어오던 김 집사님과 마주쳤다. 그녀는 평소와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물었다. 도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얼굴 뵙고 오는 길입니다.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서 터져 나오려는 거친 숨을 간신히 참았다.
이제 공은 나에게 넘어왔다. 이 약병 안에 담긴 것이 모든 진실을 알려줄 것이다. 나는 약병을 들고 곧장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친구의 개인 병원으로 향했다. 성분 분석을 의뢰하며 최대한 빠른 결과를 부탁했다.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만약 내 의심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지난 몇 년간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었던 셈이다. 20년간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저녁 늦게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우야, 이거 대체 어디서 난 약이야? 단순한 진정제가 아니야. 미량의 디지탈리스 성분이 검출됐어. 심장병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지만 과다 투여하거나 장기간 투여하면 환각이나 선망 증세를 유발하고 심하면 심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맹독성 물질이야.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내 의심이 끔찍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김은주. 그녀는 아버지를 보살피는 척하며 그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선망은 병세의 악화가 아니라 김은주가 만들어낸 지옥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당장 집으로 달려가 그녀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이내 이성을 되찾았다. 대체 왜 그녀가 이런 짓을 벌인단 말인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이 사건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고 있을 유일한 사람. 나는 다시 한번 오정림을 떠올렸다. 그녀가 그토록 공포에 질려 나를 내쫓았던 이유. 어쩌면 그 모든 것이 김은주와 관련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다시 속초로 향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다. 진실의 실타래, 그 첫 매듭을 풀어야만 했다. 몇 시간을 달려 다시 실타래 공방 앞에 섰을 때 가게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공방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딸랑거리는 풍경 소리가 비명처럼 울렸다. 놀란 눈으로 나를 돌아보는 오정림. 그녀의 얼굴에는 또다시 당혹감과 두려움이 어렸다. 또 오셨군요. 돌아가라고 했을 텐데요.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모든 걸 들을 때까지 안 갑니다. 나는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읽었는지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아버지께 투여된 약, 김은주 집사 전부 다 이상합니다. 저는 모든 걸 알아야겠습니다. 대체 30년 전에 이 집에서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은주라는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오정림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녀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악마의 이름을 들은 사람처럼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오지 말랬잖아. 왜 이제 와서 모든 걸 들추려는 거야?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제발. 내 절규에 그녀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내가 떠난 건 내 아버지를 그리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오정림의 흐느낌과 함께 애처로운 바이올린 선율이 과거의 문을 열었다. 그녀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30년 전의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너는 아마 모를 거야. 김은주, 그 여자의 아비가 원래 내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다는 걸. 나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 사람은 얘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전부 빼돌리고 사기를 쳤다. 회사는 부도 직장까지 몰렸고 내 아버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지. 그런데 그 남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그 모든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어. 내가 회사 기밀과 비자금을 빼돌려 도망친 것처럼 꾸민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다. 내 아버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지.
나 하나의 누명을 밝히고 모든 것을 잃느냐 아니면 나를 희생시켜 회사와 너를, 가정을 지키느냐? 결국 내 아버지는 후자를 택했어. 내 누명을 묵인하고 내가 정말 돈을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 여자인 것처럼 세상에 알리는 길을 선택했던 거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그 완벽하고 강하기만 하던 아버지가 그런 비겁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갓난아기였던 너를 두고 멀리 떠나야만 했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숨어 살아야 했지. 그리고 김은주는 아비의 사업 실패와 죽음이 모두 내 아버지 탓이라 믿고 복수를 위해 일부러 너희 집 가사 도우미로 들어갔던 거야. 수십 년간 내 아버지 옆에서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얼굴로 웃으며 서서히 그를 죽일 칼을 갈고 있었던 거지.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김은주의 서늘한 미소, 아버지를 향한 차가운 눈빛, 그리고 미량의 독극물.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지독한 복수극이었다. 아버지가 선망 속에서 애타게 부르던 오정림이라는 이름과 스웨터. 그것은 단순한 첫사랑의 이름이나 추억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버렸던 행복과 사랑을, 용서받지 못할 자신의 죄책감을 필사적으로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스웨터는 과거 어머니가 행복했던 시절, 우리 가족을 위해 짜던 따뜻한 사랑의 상징이었다. 아버지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마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것이다. 김은주 용서 못해. 나는 이를 악물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 한쪽에 고이 놓여있던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제 막 완성된 듯한 따뜻한 아이보리색의 스웨터가 들어있었다. 이 스웨터, 내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색이야.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30년 동안 풀었다 짜기를 반복했어.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스웨터를 매만졌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위험했다. 김은주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저희가 지금 갑니다. 공방을 나서는 순간 쏟아지던 비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나는 서울을 향해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다. 옆 좌석에 앉은 어머니는 30년의 세월이 담긴 스웨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굳게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 아이 김은주가 그런 끔찍한 생각을 품고 있을 줄은 내가 떠날 때만 해도 그저 아비를 잃은 불쌍한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마저 묻어났다.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어머니 탓이 아닙니다. 모든 건 김은주와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한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평생 숨어 살게 만든 비정한 남자. 하지만 동시에 그 죄책감에 짓눌려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녀를 찾아 헤맨 불쌍한 남자. 나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어둠을 뚫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길을 비췄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나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늘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 그가 나에게 보여준 엄격함과 무관심은 어쩌면 속죄의 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했던 과거를 스스로 지워버린 남자가 아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시우야, 어머니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네, 한 번도 잊은 적 없단다. 갓난아기였던 내 얼굴, 내 손가락을 꽉 쥐던 작은 손 하루도 잊고 산 날이 없었어. 목이 메어왔다. 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엑셀을 더 깊이 밟을 뿐이었다.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왔다. 내가 약병을 바꿔치기 한 사실을 김은주가 눈치챘다면 그녀가 복수극의 마지막을 서두르려 할지도 모른다. 나는 초조한 마음에 휴대폰을 들어 김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조금만 더 빨리 제발. 평창동 저택의 웅장한 실루엣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나는 거의 경적을 울리며 골목으로 돌진했다. 집은 불길할 정도로 고요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나와 어머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으로 달려갔다. 30년 만에 자신이 쫓겨났던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을 부서져라 열어젖혔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보고야 말았다. 2층 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광경을. 아버지, 나의 외침과 함께 집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2층 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김은주가 마지막 주사기를 아버지의 팔에 꽂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온 내 목소리에 놀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는 오정림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수십 년간 유지해온 온화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오정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경악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어떻게 여기를. 모든 것이 폭로되었음을 직감한 김은주의 얼굴에서 수십 년 묵은 원한이 불꽃처럼 터져 나왔다. 더 이상 상냥한 집사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복수심에 눈이 먼 악귀가 서 있을 뿐이었다. 내 아비가 내 인생을 전부 망가뜨렸어.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내 모든 걸 앗아갔다고. 이제 와서 행복하게 죽게 둘 순 없지. 다 같이 끝내는 거야. 그녀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주사기를 든 손을 아버지에게로 뻗었다. 나는 쏜살같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 그녀를 덮쳤다. 그만둬. 거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여자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악력과 힘이었다. 수십 년의 증오가 실린 힘이었다. 그녀는 나를 뿌리치려 발버둥쳤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들고 있던 주사기가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쨍그랑 마이너스. 유리 주사기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흩어진 유리 파편과 약물이 바닥을 적셨다. 김은주는 허망한 표정으로 깨진 주사기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어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아버지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밤새 완성한 스웨터가 들려 있었다. 소란 속에서도 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오직 그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리는 심박 측정기의 기계음만이 점점 더 빠르게 울리고 있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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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방 안에는 오직 가쁜 기계음만이 남았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손 위에 부드럽고 따뜻한 털실의 감촉을 쥐어주었다. 여보 다 짰어요. 당신 스웨터 이제 춥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에 스웨터를 쥐어주자 지난 몇 주간 한 번도 뜨지 못했던 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다.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던 눈동자가 아주 잠시,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침대 곁에 선 아내를 정확히 담아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는 그녀를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슬픈 그림자를 알아본 것이다. 아버지의 메마른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마지막 남은 모든 생명을 끌어모아 내뱉는 듯한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다. 정림아, 미안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말을 끝맺음과 동시에 그의 고개가 옆으로 툭 떨어졌다. 요란하게 울리던 심박 측정기 소리가 멈추고 길고 단조로운 기계음이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삐.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고요하고 슬픈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듯했다. 잠시 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져 왔다. 내가 속초에서 출발하기 전 친구에게 미리 신고를 부탁해둔 터였다. 김은주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허망한 표정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연행되어 갔다. 그녀의 복수극은 결국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방, 아버지의 온기가 사라진 침대 앞에서 나와 어머니는
3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넘어 비로소 서로를 마주 보았다. 더 이상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짓이나 오해는 없었다. 그저 아들과 어머니, 잃어버렸던 시간과 되찾은 인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아버지가 평생 찾아 헤맨 것은 낯선 여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버렸던 잃어버린 사랑이었고 놓쳐버린 행복이었으며 차마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 가장 원했던 용서를 받고 떠난 것일까? 나는 오늘 아버지의 마지막 길에서 나의 잃어버린 반쪽을, 어머니를 되찾았다. 아버지의 죽음이 남긴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함께 채워나가야 할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